회장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깊고도 낯익은 눈빛.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어딘가 익숙한데? 그녀는 아무도 모를 내 생활 패턴을 꿰뚫고 있었다. 30년 전 아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아침상을 차렸고, 내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주방 정리법을 알고 있었으며, 내 책상 서랍 속 예비 손목시계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 그건 30년 전 사라진 내 딸 주연이에게 있던 흉터였다. 당신 대체 누구야? 혹시 정말 내 딸이 살아 돌아온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가 설계한 음모일까? 도대체 이 가정부의 정체는 상상도 못한 반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경기도 양평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대저택. 이곳에서 매일 아침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정혜민 회장은 혼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의 마지막 향기가 느껴지는 11월의 아침.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 생명의 빛 회장 정혜민.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이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30년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리움이었죠. 주연아, 그는 서재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섰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앞니 2개가 빠진 채 해맑게 웃고 있는 5살 소녀의 사진. 정혜민 회장은 매일 아침 이 의식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단다. 오늘도 널 찾을 수 있게 해주렴.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딸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필로 삐뚤빼뚤 쓴 아이의 글씨가 남아있는 공책 한 권도 함께 있었죠. 아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빠는 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정혜민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주연이가 5살 생일에 그에게 선물했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딸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 이사회 회의 있으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새 가정부분도 오늘 오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혜민 회장은 서둘러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경력 20년의 요리사 김 씨가 지난달 퇴직한 후 집안일이 엉망이었습니다. 새 가정부가 오는 건 반가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의 저택에서 일했던 가정부들은 모두 그의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었죠. 오전 9시 정혜민 회장의 집무실. 박 비서가 새 가정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 모시게 될 가정부 오수경 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수경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정혜민 회장은 고개를 들어 새 가정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짧은 단발머리, 고요한 호수처럼 깊은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오씨, 나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소문이 났을 걸세. 그래도 견딜 수 있겠나? 네, 회장님. 저는 인내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마음이 끌려서 이 일을 지원했습니다. 정혜민 회장은 순간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딘가 마음이 끌려서라는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 비서, 오 씨에게 집안 규칙과 내 생활 패턴을 자세히 설명해 주게. 두 사람이 나간 후 정혜민 회장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수경이라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친밀감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민 회장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서재에서 딸에게 인사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수경이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겨우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씨, 벌써 일어났나? 네, 회장님. 박 비서님께 회장님이 아침 7시 혹시 정각에 식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요. 정혜민 회장은 부엌 선반에 정리된 그릇들을 보았습니다. 기존 가정부들은 몰랐던 그의 취향대로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씨는 어떻게 내 취향을 알았지? 어제 주방을 둘러보다가 회장님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모든 그릇과 주방 기구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혜민 회장은 자신이 그런 메모를 남긴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돈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현미밥에 들깨탕, 더덕구이, 고사리나물, 도토리 묵무침, 그리고 달걀말이입니다. 정혜민 회장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30년 전 그의 아내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메뉴였죠. 어떻게 알았지? 이 메뉴는? 박 비서님께서 회장님의 식사 취향 목록을 주셨어요. 하지만 정혜민 회장은 자신이 그런 취향 목록을 박 비서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달걀말이가 정확히 그의 아내가 만들던 방식으로 말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달걀 안에 잘게 썬 파와 당근을 넣고 약간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만든 그 특별한 방식. 식사를 마친 후 정혜민 회장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목시계가 멈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시계가 또 멈췄군. 회장님, 서랍 2번째 칸에 예비시계가 있을 겁니다. 정혜민 회장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그 서랍에 예비 시계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죠. 오씨, 대체 어떻게 그걸 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정혜민 회장은 오수경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사람처럼 출근길 정혜민 회장은 오수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친밀감,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집안의 세세한 것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박 비서, 그 오씨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인사 서류상으로는 경력 15년의 가정부입니다. 서울의 몇몇 부유층 가정에서 일했고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가?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주연 아가씨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정혜민 회장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오수경의 눈빛은 그의 사라진 딸 주연이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연이는 이제 겨우 35살이었을 테니까요. 허튼 소리 말게. 하지만 정혜민 회장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앞으로 그의 인생을 뒤흔들 큰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혜민 회장의 저택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차갑고 무감정했던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 구석구석에 놓인 작은 꽃병들,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화분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까지 모든 것이 오수경의 손길로 변화했습니다. 정혜민 회장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오씨, 어제부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손님이라도 왔었나? 아니요, 제가 연주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하 서재에 피아노를 보관하고 계신 것을 봤거든요. 정혜민 회장은 놀랐습니다. 그 피아노는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피아노였죠. 아, 당신은 어떤 곡을 연주했나?
쇼팽의 녹턴 그 피아노 위에 악보가 놓여 있어서 정혜민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게다가 오수경이 연주하는 방식이 그의 아내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혜민 회장은 이제 오수경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 어떻게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정혜민 회장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 힘들었고 왼쪽 팔에 심한 저림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도와줘. 그의 희미한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오수경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수경은 즉시 정혜민의 상태를 파악했고 놀랍게도 서랍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를 꺼내 그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1일 이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곧 괜찮아질 거예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병원으로 이송된 정혜민 회장. 의사는 오수경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방에 있었지?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회장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떻게 알았지? 전에 회장님께서 가끔 가슴이 아프실 때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혜민 회장은 또다시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오수경 앞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정혜민 회장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 제약회사 부사장이자 그의 조카인 정태연기였습니다. 삼촌, 많이 놀랐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회사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직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벌써 회사를 접수하려는 건가? 정태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정혜민 회장의 옆에 서 있는 오수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삼촌을 간호하고 있는 새 가정부인가요? 그래, 오수경 씨라고 하네. 이번에 그녀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 정태영은 오수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삼촌, 이상합니다. 어떻게 가정부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알고 있었을까요? 더구나 삼촌의 서랍에서 찾아낸다는 것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오 씨가 내 목숨을 구했다고. 바로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삼촌에게 접근한 이유가 혹시... 정혜민 회장은 조카의 말을 자르며 화를 냈습니다. 넌 항상 사람을 의심하는구나. 오 씨에 대해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오수경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그녀는 정태영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정혜민 회장이 퇴원한 후 정태영은 오수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설탐정 강민호를 고용했습니다. 오수경이라는 여자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햄. 특히 과거 행적과 가족관계를 중점적으로.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일주일 후 강민호는 정태영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수경 45세. 공식 기록상으로는 15년 경력의 가정부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지? 그녀의 과거가 30년 전부터 갑자기 시작됩니다. 마치 30년 전에 태어난 것처럼요.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정태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5년 전 햇살 이집이라는 보육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죠. 보육원. 흥미롭군. 더 중요한 것은 오수경 씨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 상실과 관련된 치료인 것 같습니다. 정태영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혜민 회장은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며 오수경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거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혜민 회장은 오수경에게 물었습니다. 오 씨는 가족이 없나? 네, 저는 혼자예요. 제 기억으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오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 과거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30년 전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거든요. 의사들은 제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직 정혜민 회장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것은 딸 주연이가 사라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 잘 모르겠어요. 서울 어딘가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대요. 정혜민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오수경이 주연이일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주연이는 이제 36살이었을 테니까요. 정혜민 회장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민 회장의 생일날, 오수경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목도리예요. 회장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혜민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목도리를 목에 두르는 그 순간, 오수경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 씨, 그 손목의 흉터는 오수경은 손목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건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혜민 회장은 갑자기 몸이 굳었습니다. 그 흉터 주연이도 같은 위치에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워 생긴 화상 자국이었죠. 잠시만, 그 흉터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오수경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분명 별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정혜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옛 생각이 나서. 정혜민 회장은 더 이상 이 의심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민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내려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주연이의 생일 선물로 사줬던 오르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르골을 열자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정혜민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습니다. 주연이만을 위한 특별한 멜로디였죠. 아버지, 정혜민 회장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수경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 씨, 죄송해요. 그 노래를 듣고 저도 모르게 오수경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노래를 들으니 갑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작은 방, 분홍색 침대, 창가에 앉아 이 오르골을 듣는 어린 소녀. 정혜민 회장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주연이의 방이었습니다. 분홍색 침대와 창가의 작은 의자, 주연이가 매일 밤 오르골을 들으며 잠들던 그곳. 오 씨, 당신은 대체...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정혜민 회장이 문을 열자 정태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찬 미소가 있었습니다. 삼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수경이라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정혜민은 정태영을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수경은 두 사람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태영아,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정태영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오수경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정혜민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병원 기록과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30년 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한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20대 초반 여성이었죠. 심한 두부 외상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어떤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정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오수경입니다. 당시 그녀는 미상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2년 후 오수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정태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삼촌,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수경이 발견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1994년 11월 15일. 주연 사촌이 사라진 바로 그날입니다. 정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날짜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오수경의 나이입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됐지만 현재 오수경의 나이는 45세로 등록되어 있어요. 30년이 지났으니 50세가 되어야 정상이지만 정혜민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설마 네, 삼촌. 저는 오수경이 사촌 주연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녀는 삼촌의 약점을 노리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주연이의 실종 사건을 알고 자신이 기억 상실인 점을 이용해 삼촌에게 접근한 것이겠죠. 정혜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수경이 정말 사기꾼일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 습관,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모든 것이 주연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제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예약해 두었어요. 정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검사를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오수경은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민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씨, 나랑 병원에 좀 가야겠네. 회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간단한 검사를 좀 받으려고. 오수경은 정혜민의 이상한 태도를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병원에서 두 사람은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정혜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오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씨, 정직하게 말해주게. 당신의 과거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정말로 없나? 오수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가끔 이상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 집에 온 후로 더 자주요. 분홍색 방, 오르골 소리, 작은 손으로 책을 넘기는 느낌. 하지만 그게 제 기억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정혜민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설명한 것은 주연이의 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정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주연아, 오수경은 놀란 표정으로 정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미안하네. 잠시 감정이 북받쳐서. 두 사람은 침묵 속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정혜민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영은 강민호 탐정에게 또다시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어. 하지만 기다릴 수 없어. 행동을 취해야 해.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수경의 과거를 더 파헤쳐. 특히 그녀가 일했던 보육원 햇살 의 집에 대해 알아봐. 그리고 그녀의 범죄 기록을 만들어. 범죄 기록이요? 그건 불법입니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강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오수경이 정말 주연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삼촌의 유산은 그녀에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한편 정혜민은 박 비서를 불러 비밀 임무를 맡겼습니다. 박 비서 30년 전 주연이의 실종 사건 파일을 모두 가져오게. 그리고 당시 주연이의 사진과 오수경의 어린 시절 사진을 비교 분석해 주게. 네, 회장님. 하지만 정말 오수경 씨가 주연 아가씨일까요? 내 직감이 그럴 거라 말하고 있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저녁 오수경은 정혜민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수경은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에 강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앞의 이미지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회전목마를 타는 기억,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잡아주는 느낌,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흘려 원피스에 묻은 기억, 그리고 아빠, 나 예쁘지? 라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 오수경은 사진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불가능해.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정혜민이 들어왔습니다. 오씨, 무슨 일이라도. 정혜민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연이의 5살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회장님, 저는 이 사진 속의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오수경입니다. 오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정혜민은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너무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태영은 오수경을 정관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오수경 씨, 정체가 밝혀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태영은 서류 한 장을 오수경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위조된 경찰 기록이었습니다. 15년 전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죠.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그들의 잃어버리리라고 속이는 수법이었습니다. 오수경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니면 이 기록을 삼촌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기 혐의로 다시 감옥에 갈 겁니다. 오수경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록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3일 안에 짐을 싸고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개될 겁니다. 정태영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오수경은 정원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박 비서는 정혜민의 지시에 따라 주연이의 실종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경찰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혜민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박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연 아가씨가 사라진 날, 백화점 근처에서 한 여성이 어린 소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강 다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죠. 교통사고라고? 네. 신원 미상의 여성과 어린 소녀가 탄 차가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소녀는 강물에 빠져 실종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며칠 후 광화문에서 발견된 기억상실 여성이 강에서 구조된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옷은 젖어 있었고 몸에는 여러 타박상이 있었죠. 그 여성이 오수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통사고를
그리고 주연 아가씨의 유괴를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이 최근에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누구지? 박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태영 부사장의 아버지, 회장님의 동생 정혜준 씨입니다. 정혜민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시 회사 경영권 다툼이 있었죠. 정혜준 씨는 회장님이 딸을 너무 아끼시니 그 약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정혜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서 오수경이 울고 있었고 그 옆에 정태영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비서,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지? 내일 오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회장님. 좋아.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정혜민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민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검사실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네, 정혜민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혜민은 수화기를 붙들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혜민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는 오수경을 찾아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수경은 장미 정원에서 시들어가는 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씨, 오수경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네. 어디로 말씀이신지. 병원이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오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정혜민의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회장님. 무엇이 두렵지?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면 회장님께서 실망하실까봐. 정혜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제 오 씨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게 느껴졌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주치의 김민석 박사가 중요한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 박사는 봉투를 열고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정 회장님과 오수경 씨의 DNA는 99.99999% 일치합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정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오수경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정혜민의 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수경 씨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니 30년 전 사고 후 그녀는 심각한 외상 후 기억 상실증을 겪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나이가 조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작이라고요? 네, 당시 병원 기록에 그녀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외상으로 성장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 실제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을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료진이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민은 오수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연아, 내 딸. 오수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DNA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정태영입니다. 부사장님, 강민호입니다. 병원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오수경이 정혜민 회장의 친딸로 확인됐습니다. 정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주연이는 산보 4살이어야 해. 오수경은 분명 40대야.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후 성장 호르몬 이상으로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오수경의 초기 병원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정태영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누가 그랬지? 누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당시 병원 이사장이 정혜준 씨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정태영은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제부턴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정태영은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쓸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정혜민과 오수경은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혜민은 30년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주연아, 아니 아직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면 수경이라고 불러도 좋아. 30년 전 그날 우리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갔었어. 네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거든. 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에 너는 사라졌어. 오수경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온 도시를 뒤졌지만 너를 찾지 못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 동생 혜준이가 널 납치하도록 지시했던 거야.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박 비서의 조사에 따르면 널 납치한 사람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 여자는 사망했고 너는 강물에 빠졌지. 며칠 후 광화문에서 발견된 기억 상실 여성이 바로 너였던 거야. 오수경의 눈에 갑자기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물속, 숨이 막히는 느낌, 그리고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 그런데 제가 어떻게 5살에서 20대로 그건 아마도 내 동생과 그의 공모자들이 꾸민 일이었을 거야.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너의 정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오수경은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 보였던 이유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 호르몬 이상 때문일 수 있대. 그리고 병원 기록도 조작됐고. 차가 정혜민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관문에 다다르기 전에 정태영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삼촌, 거기 서세요. 정태영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영아, 이게 무슨 짓이냐? 정혜민은 오수경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삼촌, 이제 다 끝났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오수경이 정말 주연 사촌이라고. 그래, 그렇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내 딸이야. 정태영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5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성인 여성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 조작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태영아. 주연이를 납치하고 사고를 숨기고 병원 기록까지 바꾼 건 네 아버지였어. 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내 아버지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까지 해치려 했어. 그리고 넌 그의 뒤를 이어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정태영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와 제가 일구어온 것들을. 오수경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태영 씨,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정체성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쳐졌어. 정태영이 갑자기 총을 겨누었습니다. 오수경은 두려움에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수경의 눈에서 갑자기 강렬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정원에서 사촌 오빠 태연기와 놀던 기억. 태연기가 항상 자신의 장난감을 빼앗고 자신을 괴롭히던 모습. 이건 내 거야, 주연아. 내 것이 아니라고. 태영 오빠, 오수경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소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오빠, 기억나요? 정원에서 내 인형을 빼앗고 아버지 몰래 내 생일 케이크를 다 먹어버렸던 거. 정태영은 충격을 받은 듯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네가 정말...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비서가 정태영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정태영은 마지막으로 오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주연아. 그는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정태영을 체포한 후 정혜민과 오수경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수경의 얼굴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 맑아졌고 표정이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수경이 처음으로 정혜민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정말 주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넌 내 딸 주연이야.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내 소중한 딸.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수경이기도 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삶과 기억이 있으니까요. 정혜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네가 누구든 어떤 이름으로 살든 넌 내 딸이야. 우리는 이제 함께 할 수 있어. 오수경, 아니 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찾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주연아.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민은 서랍에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그가 오르골을 열자 주연이를 위해 만든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이제 기억나요.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불러주셨던 그래, 네가 가장 좋아했던 자장가야. 주연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정체성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수경과 주연이. 그들은 이제 하나였습니다. 활동하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고통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 그 장소로의 귀환. 어느 가을날 정혜민과 정주연은 30년 전 주연이가 사라졌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의 손을 놓쳤어요. 아니야, 주연아. 내가 네 손을 놓쳤던 거야. 그리고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잡을 수 있었지. 두 사람은 백화점 내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정혜민은 주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보렴. 주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은색 팔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 것이었죠? 그래, 네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팔찌야. 네가 사라진 후에도 나는 항상 이걸 갖고 다녔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돌려주려고. 주연은 팔찌를 손목에 착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절 잊지 않아 주셔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주연아.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정혜민의 저택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주연이 햇살이망 재단을 통해 재회한 첫 번째 가족들을 초대한 파티였습니다. 정원은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민은 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란다. 이건 네 힘으로 이룬 거야. 오수경으로서의 삶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정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두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가끔 제가 누구인지 헷갈려요. 주연인지 수경인지. 넌 그저 너 자신이면 돼. 이름이 무엇이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면 충분해. 정혜민은 정원 한켠에 놓인 피아노로 딸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기를 청했습니다. 연주해볼래? 예전에 네가 좋아했던 곡이야. 주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망설였지만 곧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5살 때 이미 너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단다. 주연의 연주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듯이 건반 위를 춤추었습니다. 정혜민은 딸의 연주를 들으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황혼이라 불리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연아, 이제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단다. 네, 아버지.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녁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황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루의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정혜민과 정주연의 새로운 인생처럼 황혼의 만남,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우리는 종종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잃어버린 기회,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 하지만 정혜민과 주연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늦은 만남이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만남, 뜻밖의 재회,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오랫동안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